엄마, 아기 좀 살려줘요. 택시 문이 열리자마자 만삭의 여인이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찢겨 있었다. 박복자는 처음에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세상이 멈췄다. 3년 전 대기업 재벌가에 시집 보낸 딸 유진이었다. 박복자는 들고 있던 사과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달려갔다. 딸을 일으켜 안는 어머니의 손에 피가 흥건히 묻었다. 박복자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리고 배움도, 연줄도, 돈도 없는 사과밭. 어머니가 이 거대한 재벌가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께도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 가을 햇살이 사과밭 전체를 물들이던 오후였다. 충북 영동의 산골짜기 한가운데 자리한 박복자의 사과밭에는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처질 정도로 올해는 작황이 좋은 편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과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어디선가 벌레 소리가 메아리처럼 과수원 안을 감쌌다. 박복자는 나무 사다리에 올라 사과를 하나하나 따고 있었다. 6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손놀림이 빨랐다. 거친 손으로 사과 꼭지를 잡고 가볍게 비틀어 툭 하고 떨어진 사과를 허리에 찬 주머니에 넣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남편을 잃고 30년 넘게 이 과수원을 홀로 일궈온 몸에는 그런 리듬이 배어 있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팔뚝으로 닦아낸 박복자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아주 높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빨간 사과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박복자는 그 풍경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딸 유진이 어렸을 적 이 과수원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유진이는 지금쯤 서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편안히 쉬고 있겠지. 박복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3년 전 대기업 재벌가에 시집간 딸이었다. 혼담이 왔을 때는 마음속으로 불안했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전화는 줄어들었고 가끔 걸려오는 목소리는 밝은 듯 하면서도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래도 잘 지내고 있겠지. 바쁘겠지. 박복자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사과를 상자에 가득 채워 나무 아래로 내려놓았을 때였다. 과수원 입구의 비탈길에서 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택시였다. 이 산골짜기 과수원까지 택시가 올 일은 거의 없었다. 박복자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눈을 가늘게 떴다. 택시가 과수원 앞마당의 흙바닥에 멈춰서자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문에서 내린 것은 여인이었지만 한쪽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간신히 차문에 매달려 있었다. 머리카락이 엉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고 옷에는 여기저기 찢어진 흔적이 있었다. 박복자의 시선이 여인의 배로 향했다. 만삭의 배가 유난히 크게 부풀어 있었다. 다리가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여인이 택시 문에서 손을 놓는 순간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무릎이 먼저 흙에 닿고 이어서 양손이 땅을 짚었다. 박복자는 반사적으로 들고 있던 사과 바구니를 내던졌다. 사과가 대여섯 개 땅바닥을 굴러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달려갔다. 과수원의 흙길을 운동화 밑창이 파묻힐 정도로 뛰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엉킨 머리카락 틈새로 보이는 얼굴, 왼쪽 눈꺼풀은 붉은 보라색으로 부어올라 눈은 거의 감겨 있었다. 입술은 한쪽이 쩍하고 갈라져 피딱지가 붙어 있었고 광대뼈 위에는 몽둥이로 맞은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목 아래로 이어지는 퍼렇게 멍든 자국이 옷깃 안쪽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순간 박복자의 발이 멈췄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그 얼굴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이다. 유진이었다. 자신의 딸이었다. 택시 운전사가 창문을 내리고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복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딸의 어깨를 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치우자 부어오른 눈 사이로 겨우 눈동자가 보였다. 유진이 입을 열었다. 입술이 부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갈라진 목소리가 바람처럼 새어나왔다. 엄마, 그 한마디뿐이었다. 박복자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목구멍 안쪽이 막힌 듯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코끝이 찡했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다. 딸의 몸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박복자의 손바닥에 축축한 것이 닿았다. 따뜻하고 끈적한 감촉이었다. 손을 들어 올리자 손바닥 전체에 피가 묻어 있었다. 선명한 피의 색깔이 과수원의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유진의 등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피였다.
박복자의 눈이 일순 크게 떠졌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유진아, 정신 차려. 박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불렀지만 유진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배를 양손으로 감쌀 뿐이었다. 마치 자신의 몸은 포기해도 뱃속의 아이만은 지켜내겠다는 듯 둥근 배 위에 손을 꼭 올려놓고 있었다. 박복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를 악물자 턱이 드르륵 하고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여유도 없었다. 택시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다가왔다. 아주머니, 이분 동서울 터미널에서 타셨는데요. 차 안에서 계속 끙끙 앓으셨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박복자는 고개를 휙 들었다. 피 묻은 손으로 딸의 어깨를 끌어안은 채 운전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다. 기사님, 병원으로 가주세요. 지금 당장요.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뒷좌석 문을 활짝 열었다. 박복자는 유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만삭딸의 무게가 66세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실렸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택시 뒷좌석까지 옮겼다. 유진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부푼 배가 압박되지 않도록 박복자가 먼저 타고 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유진의 머리가 어머니의 허벅지에 기대어 축 늘어졌고 박복자의 치마 위로 딸의 거친 숨소리가 전해져 왔다. 읍내병원입니다. 최대한 서둘러 주세요. 운전사가 시동을 걸자 택시가 흙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타이어가 자갈을 끌면서 비탈길을 내려가고 차체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유진이 낮은 신음소리를 흘렸다. 박복자는 한 손으로 딸의 이마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진의 손을 꼭 쥔 채 앞만 보고 있었다. 읍내병원까지는 차로 20분 정도의 거리였다. 하지만 그 20분이 박복자에게는 끝없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차창을 스치는 산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빨간 사과가 가득 열린 나무들이 뒤로 흘러가는 것이 사이드 미러에 비쳤지만 박복자의 눈은 오직 딸의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박복자는 내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턱이 열릴 때마다 딸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아, 눈 떠. 엄마 목소리 들어야지. 유진은 대답 대신 배 위에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였다. 박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딸의 이마를 쓸어내리는 손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릎으로 전해지는 딸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 박복자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유진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손끝으로 방금 묻은 딸의 피가 말라붙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 박복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고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아직 물을 수 없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아 더더욱 무서웠다. 달리는 택시 뒷좌석에서 박복자는 딸의 차가워진 손가락 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얽었다. 유진의 손이 힘없이도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는 것이 느껴졌다. 박복자는 그 힘없는 악력에 매달리듯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죽으면 안 돼. 내 유진이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 택시는 노을에 물든 산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뒤로는 흙먼지가 길게 꼬리를 물었고 그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차는 이미 고개를 넘어 있었다. 과수원에는 박복자가 내던진 사과, 바구니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흙 위에 굴러떨어진 사과 중 하나에 핏방울 몇 개가 떨어져 있었고 빨간 사과 위에 더 빨간 피가 가을 햇살 아래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과수원에는 바람만이 불었다. 택시가 읍내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선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박복자는 차문이 열리자마자 소리쳤다.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가 응급실 입구까지 울려 퍼졌다. 누구 없어요. 여기 임산부가 쓰러졌어요. 간호사 2명이 들것을 끌고 뛰어나왔다. 박복자는 딸의 상반신을 지탱하며 택시에서 내렸지만 유진의 체중 거의 전부가 박복자의 팔 위에 실렸다. 의식이 절반쯤 날아간 상태였다. 간호사들이 유진을 침대 위에 눕히자 하얀 시트 위에서 얼굴의 멍자국과 찢어진 입술이 더욱 생생하게 드러났다. 박복자는 딸 곁에 바싹 붙어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떼어냈다. 어머님, 안에서 일단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들것이 응급실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흔들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 유진의 새파란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커튼이 쳐지며 보이지 않게 됐다. 박복자는 커튼 앞에 선 채 발을 뗄 수 없었다. 안쪽에서 의료기구가 부딪히는 소리, 간호사들이 주고받는 짧은 목소리가 들렸고 그 틈 사이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박복자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는 것조차 겨우였다. 손을 내려다보자 방금 딸을 안았을 때
묻은 피가 손금 사이에 말라붙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박복자는 그 손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커튼 너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30분이었을까? 1시간이었을까? 감각이 없었다. 커튼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지만 얼굴에는 심상치 않은 기색이 감돌고 있었다. 박복자를 보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손짓했다. 가족분이시죠? 네, 제 딸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듯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단 아기는 무사합니다. 심박도 안정적이고 지금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박복자의 어깨가 한번 털썩하고 내려갔다. 숨을 멈추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처음 깨달았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님, 환자분의 상태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손에 들고 있던 엑스레이 사진을 복도 벽에 있는 독해기에 꽂았다. 하얀 불빛 위에 뼈 사진이 떠올랐다. 박복자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의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눈을 움직였다. 여기 보이십니까? 갈비뼈에 금이 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미 붙어있는 상태지만 적어도 몇 개월 전에 다친 것입니다. 제대로 치료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박복자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다. 밖에서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유진 씨의 옷 안쪽에는 오래된 멍자국이 몇 겹으로 겹쳐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도 있고 몇 개월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러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종류의 화상 자국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어머님, 이건 한 번의 부상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박복자의 가슴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박복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희미하게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져 벽에 손을 짚어야 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되어 있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은 보였지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3년이었다. 딸이 시집가고 나서 3년, 그리고 의사가 말한 상처 자국의 시기를 추측하면 2년 이상 동안이나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전화 너머로 밝게 웃던 딸의 목소리가 박복자의 귀에 울렸다. 명절이나 설날에 전화했을 때 유난히 밝게 웃던 그 목소리 뒤에 이런 지옥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간호사가 다가와 박복자의 팔을 지탱해 주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박복자는 간호사에게 이끌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양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흐르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감각이 없었다. 그때 커튼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이 눈을 뜬 것이었다. 하지만 박복자가 들은 것은 딸의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헛소리처럼, 잠꼬대처럼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커튼 틈새로 새어나왔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박복자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유진은 눈을 반쯤 뜬 채 천장을 응시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마치 아직 그 집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양팔로 머리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그 말투가 너무나 익숙하고 유려했다. 한두 번 해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목소리의 리듬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며 입에 배어버린 말이었다. 박복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서 웅크리고 있는 딸을 본 순간 박복자의 입에서 소리 없는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이 크게 벌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을 뿐이었다. 양 어깨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가슴에 꽉 막혀 히 하고 터졌다. 박복자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는 유진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유진아, 엄마야, 여기에 엄마 있어. 유진의 반쯤 떠진 눈동자가 천천히 박복자 쪽으로 향했다. 초점이 맞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어머니의 얼굴을 인식한 순간 유진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쏟아져 내렸다. 엄마. 유진이 박복자의 손을 잡았다. 아이처럼 꽉 움켜쥐었다. 부어오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아플 텐데도 놓으려 하지 않았다. 마치 이 손을 놓으면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갈 것만 같다는 듯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매달리고 있었다. 박복자는 딸의 손을 양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에 똑똑 떨어졌다. 얼마나 울었을까. 정신이 돌아온 것은 박복자가 먼저였다. 병실 창 너머로 해가 거의 지고 있었다. 오렌지색 빛이 창틀을 물들이고 복도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복자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다. 부어오른 눈꺼풀 위에 마른 눈물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고
입술 틈새로 가는 잠꼬대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잠든 얼굴에서도 미간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편안한 잠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박복자는 딸의 이마에 걸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그 시선이 환자복 목 부분에서 멈췄다. 옷깃 틈새로 보이는 쇄골 부근. 옷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방금 의사가 말했던 화상 자국이었다. 박복자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눈물과 절망 위에 전혀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뱃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턱에 힘이 들어가 이를 악물자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다. 박복자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딸을 이렇게 만든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유진을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박복자는 잠들어 있는 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부어오른 눈, 찢어진 입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뺨. 3년 전 시집 가던 날 밝게 웃던 얼굴이 이렇게 망가진 채 돌아왔다. 박복자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리며 한마디를 뱉어냈다. 누가 내 유진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엄마가 반드시 끝장을 내줄게. 병실안은 고요했다. 유진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박복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말라붙어 끈적거리는 손바닥이 당겨졌고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했다. 66년을 살면서 이토록 뜨거운 감정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 과수원에서 태풍을 만나도 서리로 사과가 전멸해도 빛 독촉에 시달려도 무너지지 않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복자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역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33년의 시간 전부가 지금 이 병실 안에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마지막 노을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병실 안에서 박복자의 눈만이 힘차게 빛나고 있었다. 박복자는 그날 밤을 병실 바닥에서 보냈다. 간호사가 간이 침대를 가져다 주겠다는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딸의 침대 바로 옆바닥에 이불 한 장을 깔고 앉아 유진의 손을 잡은 채 밤을 지새웠다. 유진은 자면서도 몇 번이고 몸을 움츠렸고 때때로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흘렸다. 그때마다 박복자는 딸의 손을 꽉 쥐고 이마를 쓸어내려 주었다. 졸음은 한순간도 찾아오지 않았다. 꼬박 밤을 새우는 동안 박복자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경찰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배움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경찰에 알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박복자는 움직였다. 간호사에게 딸을 잠시 봐달라고 부탁하고 병원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응급실 쪽 접수대였다. 어젯밤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를 떼달라고 부탁해 두었던 것이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써주었고 박복자는 거기에 적힌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다. 어려운 의학 용어가 많았지만 갈비뼈 골절 흔적, 다발성 좌상, 화상이라는 글자는 눈에 들어왔다. 다음으로 박복자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유진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었다. 얼굴에 찢어진 입술, 옷 안쪽으로 보이는 오래된 멍자국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다. 휴대전화 카메라가 찰칵찰칵 소리를 낼 때마다 박복자의 손은 떨렸지만 한 장도 놓치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증거부터 모았던 것이다.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운 적은 없었다. 하지만 30년 넘게 과수원을 홀로 지켜온 박복자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말로만 해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농약 피해 보상을 받을 때도, 태풍 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일이 움직였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진을 찍고 서류를 모았다. 오전 10시쯤 박복자는 읍내경찰서에 도착했다. 접수대 문을 밀고 들어가자 형광등 불빛 아래 칸막이가 늘어선 사무실이 보였다. 박복자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딸이 남편에게 맞았어요. 안내 직원이 가정폭력 담당 부서로 이어주었고 박복자는 상담실 같은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다.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경찰관은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박복자는 의자에 앉자마자 가져온 것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놓았다. 병원 진단서, 휴대전화에 저장한 상처 사진, 그리고 어젯밤 택시에서 내린 딸의 모습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놓은 메모까지 전부 내놓았다.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 신고 용지를 꺼내 항목을 하나씩 채워나갔다. 피해자 이름, 가해자 이름, 관계, 폭행 일자. 박복자는 아는 것은 모두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접수는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님, 일단 접수는 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려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따님께서 회복되시면 직접 오셔서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박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경찰관이 잠시 말을 끊었다. 단단한데 펜을 책상 위에 놓고 박복자를 응시했다. 부부간의 문제는 곧바로 처벌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복자의 눈썹이 움찔움직였다. 합의요? 우리 딸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는데 합의를 하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찰관의 어조는 나쁘지 않았다. 불친절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이 사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복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복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피해 신고는 했지만 가슴속에 돌덩이가 하나 더 얹힌 기분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박복자는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유진은 의식이 점점 또렷해졌지만 아직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박복자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물었다. 현재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가해자 측에도 연락을 취해야 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나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박복자가 다시 전화를 걸자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검토 중이다. 절차가 있다. 기다려달라. 마치 녹음된 말을 틀어놓는 것 같았다. 그 사이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경찰서에 세 번째 전화를 했을 때 이전처럼 응대해주던 경찰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상관으로 보이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아, 그건 말이죠.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가해자 측에서 이미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에게서 의견서가 들어왔어요. 박복자의 등골이 오싹했다. 신고를 하고 불과 일주일인데 가해자 측에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였다. 보통 사람이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박복자는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경찰의 반응이 처음부터 둔했던 것도 그렇고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마치 무언가 압력을 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과수원에서 30년을 살아온 시골 여성이었지만 박복자의 감은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 살아가면서 체득한 직감이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속삭였다. 윗선에서 뭔가 개입하고 있다. 강민, 유진의 남편이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자 임원이라는 것은 시집갈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때는 그것이 든든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거대한 배경이 경찰 수사까지 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복자는 답답함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주저앉지는 않았다. 박복자는 병실로 돌아가 다른 일을 시작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먼저 유진의 휴대전화를 열었다. 유진이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복자는 글자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협박하는 내용, 폭언, 그리고 때때로 섞여 있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말이 번갈아 나타났다. 전형적인 가해자의 패턴이라는 것을 박복자는 알지 못했지만 이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메시지를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다. 새벽 3시에 수십 번씩 걸려온 부재중, 전화 목록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도 저장했다. 유진이 눈을 떴을 때 박복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아, 혹시 저 사람이 너한테 말한 거 녹음해 놓은 건 없어? 유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시선을 돌렸다. 박복자는 재촉하지 않았다. 딸이 입을 열 때까지 옆에 앉아 기다렸다. 한참 후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몇 개 있어요. 박복자는 녹음 파일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어폰을 끼지 않았기에 병실 안에 소리가 울렸다. 남자의 고함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유진이 살려줘 하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넘쳤다. 박복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지만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모두 따로 저장해 두었다. 진단서, 사진, 메시지 기록, 통화 기록, 녹음 파일 하나씩 모을 때마다 박복자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경찰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이 증거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왜 그런 확신이 드는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과수원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의 직감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 박복자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딸의 낯을 응시했다. 부기가 조금 가라앉은 유진의 얼굴 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떨어지고 있었다. 경찰에서는 아직 전화 한 통 없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박복자의 손에는 하나둘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다. 아직 이 증거들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복자는 알고 있었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것을. 과수원 비탈에 돌을 치우고 흙을 다져 길을 만들었듯이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는 것을. 박복자는 딸의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덮어주고 병실 의자에 등을 기댔다. 졸음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랐다. 어젯밤에 박복자는 꺾여 있었지만 오늘 밤에 박복자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지 10일쯤 지난 오후였다. 유진은 부기가 많이 가라앉아 얼굴 윤곽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고 걸을 때 다리를 끌긴 해도 화장실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있었다. 박복자는 병원 매점에서 미역국 재료를 사서 면회실 전자레인지에 데워올 생각이었다. 비닐봉투를 양손에 들고 병실 복도를 걸어오는데 병실 쪽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복자가 모르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2번 만난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상견례 자리에서, 또 한 번은 결혼식 날에. 그때는 단아한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며느리 참 예쁘죠? 하고 말했던 사람이었다. 시어머니 한경숙이었다. 박복자는 병실 문 앞에서 발을 멈췄다. 비닐봉투를 쥔 손에 자연스레 힘이 들어갔다. 안을 들여다보자 침대 옆에 2 사람이 서 있었다. 경숙이 침대 오른쪽에, 그리고 그 뒤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사위 강민이었다. 박복자는 강민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다. 결혼식에서 봤던 그 단정했던 얼굴 그대로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셔츠, 단정한 넥타이. 어디를 봐도 아내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박복자의 뱃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경숙이 유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유진아, 회장님께서 오셨어. 어서 나와야지.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얹혀 있는데도 뿌리칠 수 없어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릴 뿐이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그 눈 속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박복자는 병실 문턱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딸의 저 눈빛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복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낮고 힘찬 목소리였다. 경숙이 뒤돌아 박복자를 보았다. 일순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유진이가 아프다고 해서 서둘러 왔습니다. 누가 소식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딸에게 허락도 없이 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 말에 경숙의 눈꼬리가 아주 살짝 움찔움직였다. 하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사실 저희도 유진이가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작은 언쟁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부부 사이라면 그런 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치료받고 돌아오면 될 일을 여기까지 오셔야 할까 싶어서요. 박복자는 귀를 의심했다. 작은 언쟁? 부부 사이라면 그런 일도 있는 거? 이 사람은 지금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든 며느리 앞에서 그것을 부부싸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박복자는 비닐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벌린 양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언쟁이라니요? 우리 유진이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게 언쟁입니까? 경숙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어머님, 조금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병원인데 이런 얘기가 밖에 새어나가면 양가 모두 망신입니다. 그때 강민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고개를 살짝 숙여 박복자를 응시했다. 눈가에 걱정을 가득 띄운 표정이었지만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박복자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조금 지나쳤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고 정중한 목소리였다. 밖에서 보면 반성하는 남편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박복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며칠 전 밤에 들었던 녹음 파일 속의 고함 소리를 떠올렸다. 살려줘 하고 애원하는 유진의 목소리 위에 쏟아지던 그 폭력적인 목소리와 지금 눈앞에 이 정중한 목소리가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박복자의 온몸을 소름 돋게 했다. 강민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하얀 봉투였다. 두툼한 그것을 보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장모님,
유진이의 치료비와 지금까지의 심려에 대한 성의입니다. 저희가 유진이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빨리 퇴원해서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할 테니 봉투가 박복자 앞에 내밀어졌다.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진이 침대에서 작게 신음소리를 흘렸다. 시선이 그 봉투와 어머니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눈 속에 공포가 번져가는 것이 보였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자신을 다시 데려가려 하는구나. 직감한 것이다. 박복자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딸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그 손이 지금 돈이 든 봉투를 쥐고 예의 바르게 내밀어져 있었다. 봉투를 잡았다. 강민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박복자는 봉투를 잡은 그 손 그대로 강민의 가슴팍을 향해 던졌다. 봉투가 강민의 넥타이에 부딪혔다. 입구가 열리며 안에 들어있던 돈이 쏟아져 내렸다.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병실 바닥에 흩뿌려졌고 몇 장은 유진의 침대 밑까지 날아갔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경숙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강민은 자신의 셔츠에 묻은 봉투 자국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복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이 돈으로 우리 유진이 부러진 뼈가 다시 붙습니까? 이 돈으로 2년 동안 맞은 일이 없던 일이 됩니까? 강민이 입을 열려 했지만 박복자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끊었다. 부부싸움이라고 했지. 부부싸움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부부싸움으로 온몸에 멍이 들어? 그걸 부부싸움이라고 부른다면 내 입으로 직접 경찰 앞에서 말해봐. 경숙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지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되어서는 서로 좋을 것 없습니다. 집안에 흠집이 나기 전에 좋게 마무리하는 게 양쪽 모두를 위하는 일입니다. 집안에 흠집이요? 박복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눈에 핏발이 섰다. 우리 유진이는 죽을 뻔했는데 지금 체면 걱정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며느리가 얻어맞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겁니까? 경숙의 입꼬리가 한번 픽 하고 움직였다. 하지만 이내 다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 속에 위협이 담겨 있는 것을 박복자는 느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민이 바닥에 흩뿌려진 돈을 줍지 않은 채 박복자를 응시했다. 방금 전에 정중한 표정이 사라지고 눈 속에 차가운 빛이 스치는 것이 보였다. 한순간이었지만 박복자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밖에서는 단정한 청년이지만 그 눈 속에는 전혀 다른 인간이 들어있었다. 장모님, 저희는 유진이를 데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온 것입니다. 걱정되면 2년 동안 뭘 했는데. 박복자의 한마디에 강민은 입을 다물었다. 경숙이 핸드백을 고쳐들고 몸을 돌렸다. 어머님, 오늘은 이쯤으로 하시죠. 머리를 좀 식히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시죠.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다. 경숙의 구두 소리가 복도를 또각또각 멀어져가고 강민의 양복 자락이 문틈 너머로 사라졌다.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복자는 바닥에 흩뿌려진 돈을 내려다보았다. 5만 원권 지폐 위에 병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다. 박복자는 그 돈을 한 장 한 장 주워 봉투에 다시 넣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기 위함이었다. 남의 돈에 손을 대면 나중에 어떤 트집을 잡힐지 몰랐기 때문이다. 봉투를 침대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고 박복자는 딸 쪽으로 향했다. 유진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울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눈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박복자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다. 짐 아니야. 너는 짐 같은 거 아니야, 유진아. 박복자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잡은 손만큼은 단단했다. 엄마가 여기에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데려갈 수 없어. 알았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박복자는 딸의 손을 감싼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경숙과 강민이 탄 검은 승용차가 병원 주차장을 나가는 것이 보였다. 매끄러운 고급차가 햇살을 받아 빛나더니 이내 도로 위로 사라져갔다. 오늘 병실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저 인간들은 이 일을 돈과 체면으로 덮으려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더 무서운 수단을 쓸지도 모른다는 것.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병원 복도를 길게 비추고 있었지만 박복자의 얼굴에는 어떤 빛도 닿지 않는 듯했다. 대신 눈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다. 과수원에 태풍이 올 때 박복자는 도망가지 않고 나무를 묶었다. 서리가 내릴 때는 밤새 불을 피워 사과를 지켰다. 남편이 떠나 혼자 되었을 때도, 빚쟁이가 문 앞에 섰을 때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번에 지켜야 할 것은 사과가 아니라 딸이었고 상대는 태풍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상대 가족이 돌아간 후 박복자는 밤새 눈을 감아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같은 생각을 수백 번 반복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고 상대는 돈과 변호사로 무장하고 있었다. 과수원에서 사과 농사만 지어온 66세 여성이 대기업 재벌가를 상대로 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박복자는 어둠 속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이준호 기자였다. 4년 전쯤 지역 신문사 농업 특집 기사를 쓴다고 과수원을 찾아왔던 사람이었다. 박복자는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이준호가 사과밭 사이를 걸어다니며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풀렸다. 취재가 끝나고 사과 한 상자를 건네자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해했다. 그 후에도 안부 메시지가 오고 때때로 과수원에 들러 사과를 받아가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박복자는 휴대전화 연락처를 찾아 이준호의 번호를 발견했다.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다. 사과를 받아먹던 기자에게 이런 부탁을 해도 될지 망설여졌지만 유진의 잠든 얼굴을 한 번 본 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올해 사과 농사는 어떠셨어요? 밝은 목소리였다. 박복자는 그 평범한 인사를 듣고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기자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준호 쪽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평소 박복자답지 않은 어조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린 것이다. 어디 병원이냐고 묻고 오후에 가겠다고 답했다. 그날 오후 3시 이준호가 병원에 나타났다. 낡은 점퍼에 어깨에 카메라 가방을 맨 모습은 4년 전 과수원에 왔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복자는 유진이 듣기에는 힘든 이야기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병원 뒤편 벤치로 그를 데려갔다. 나란히 앉아 박복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딸이 택시에서 쓰러진 날부터 의사의 말, 경찰 신고, 상대 가족이 돈 봉투를 들고 왔던 날까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이준호는 듣는 내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기자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다. 어머님, 그 남편이라는 사람. 네, 최일호 회장 아들 최강민 씨 맞습니까? 네. 이준호가 입술을 깨물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역에서 2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다. 최일호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재벌가의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리가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기사를 쓴다고 해도 법무팀이 즉시 움직여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복자는 예상했던 대답이라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이것만 한번 봐주세요. 병원에서 찍어두었던 유진의 상처 사진, 진단서, 메시지 기록, 새벽에 수십 번씩 걸려온 부재중 전화 기록까지 하나씩 보여주었다. 이준호는 화면을 넘길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고 휴대전화를 쥔 손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게 전부 따님 것입니까? 네, 제 유진이입니다. 이준호가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병원 뒤편 느티나무에서 바람이 불어 낙엽이 파스락하고 떨어졌다. 이준호는 그 잎사귀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당장 기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도 해야 하고 증거도 더 확실해야 합니다. 박복자의 가슴이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제 지인 중에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성 변호사인데 가정폭력 상담소 팀장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 먼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나중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복자는 이준호의 눈을 응시했다. 진심이라는 것이 전해져 왔다. 그리고 어머님, 저도 취재는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를 언제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해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꽉 다문 채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이준호가 연결해준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지영 변호사였다. 가정폭력 상담소 팀장이었다. 전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군더더기가 없었다. 따뜻한 위로 같은 것은 없었고 대신 필요한 것만을 정확하게 물었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 의사가 있는지, 현재 입원 중인지, 가해자 측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먼저 답해주세요. 박복자는 하나씩 답했다. 유진이 아직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 병원에 입원 중인 것, 상대 가족이 이미 한 번 찾아왔던 것을 전했다. 다음 날 오후 강지영 변호사가 병원에 왔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은 단정했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박복자가 병실 앞에서 그녀를 맞이하자 짧게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제가 따님과 둘이서
먼저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박복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창문 너머로 안을 응시했다. 강지영이 유진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아 무언가를 조용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유진은 처음에는 이불을 꽉 움켜쥔 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박복자는 복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있었다. 30분쯤 지나 강지영이 병실에서 나왔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복자의 눈이 크게 떠졌다. 유진이가 직접요? 네, 두려움은 크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지영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면서 말을 이어갔다. 이제부터 절차를 밟겠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은 제가 내일 당장 낼 겁니다. 가해자와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해죄와 가정폭력으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박복자는 강지영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법률 용어는 어려웠지만 드디어 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어머님,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최일호 회장 일가라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즉시 반격이 올 겁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박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라니요? 우리 유진이가 2년 동안 각오하고 견뎌왔는데 제가 못할 리가 있습니까? 강지영의 표정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움직였다. 눈가에 아주 작은 흔들림이 스쳤지만 그것이 안쓰러움인지 존경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부터 박복자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다. 과수원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였다. 사과를 따는 사람이 없으니 가지에서 썩어가는 사과도 있었고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사과도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다. 박복자 씨, 사과가 다 떨어지고 있어. 수확 안 해도 돼? 박복자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눈을 감았다. 30년 동안 배워온 과수원이었다. 봄에 꽃이 피면 가슴이 설레고 가을에 빨간 열매가 열리면 1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 손수 일군 밭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깎아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대답은 짧았다. 올해 사과는 괜찮아. 나 지금 할 일이 있어. 전화를 끊고 박복자는 병실로 돌아왔다. 유진이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뱃속에 아이를 감싸 안듯 배 위에 양손을 올려놓은 모습은 지금 이 순간만은 평온해 보였다. 유진아, 엄마 왔어. 유진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응시했다. 부기가 가라앉은 얼굴에 아직 멍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눈빛은 며칠 전과는 달랐다. 공포 속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기자 1명, 변호사 1명, 두 사람이 전부였지만 어제까지 혼자였던 것에 비하면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다. 유진아, 이제 엄마 혼자가 아니야. 도와줄 사람이 생겼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거칠고 단단한 손을 꽉 움켜쥐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은 끄덕임이었지만 박복자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상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다. 가장 먼저 날아온 것은 내용 증명이었다. 최일호 회장 법무팀 명의로 박복자 앞으로 보내진 것이었지만 강지영이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협박, 이 세 가지로 역고소를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박복자는 그 말을 듣고도 곧바로 이해할 수 없었다. 맞은 쪽이 신고했는데 때린 쪽이 역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우리 유진이가 맞은 것은 사실인데 그걸 말했다고 명예훼손이라는 겁니까? 상대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려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머님이 돈을 노리고 이를 꾸미고 있다는 낙인을 찍으려 하는 겁니다. 박복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됐다. 돈 봉투를 던져버린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돈을 노리고 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며칠 후에는 뉴스 사이트에 기사까지 올라왔다. 이름도 없는 매체에서 나온 짧은 기사였지만 헤드라인이 박복자의 눈앞을 붉게 물들였다. 사과밭 운영 시골 노모, 대기업 일가에 수십억 원 합의금 요구, 이런 식이었다. 마치 박복자가 딸의 결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가 퍼지면서 주위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준호에게 먼저 압력이 들어왔다. 어머님, 저한테 윗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에 대해 당분간 조심하라고요. 신문사 스폰서 쪽에서 전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 강지영 쪽도 편하지 않았다. 상담소로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어디서 번호를 알아냈는지 가정 문제에 외부인이 개입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식의 민원이 쏟아졌다는 것이었다. 박복자는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가해자 조사는 했는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같았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진행 중이라는 말이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날 저녁 박복자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유진이 병실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다. 박복자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엄마, 저 고소 취하할게요. 박복자의 발이 멈췄다. 인터넷에서 엄마 욕이 쓰여 있는 걸 봤어요. 사과받 엄마가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엄마가 이런 소리 듣는 건 다 제 탓이잖아요. 차라리 제가 참으면 될 일을. 유진아. 박복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눈물은 없었다. 이를 악물고 턱에 힘이 단단히 들어가 있었다. 네가 참으면 끝날 일이 아니야. 2년 동안 참았잖아. 참아서 뭐가 달라졌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복자는 딸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고소 취하한다는 말 2번 다시 하지 마. 알았지? 유진은 한동안 울다가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복자는 병원을 나와 오랜만에 과수원으로 돌아왔다. 불은 켜지 않았다. 어둠 속 과수원 한가운데 웅크려 앉았다. 수확하지 못한 사과들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30년 동안 가꿔온 밭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도 손도 발도 쓸 수 없었다. 박복자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사방이 어두우니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딸이 맞고 돌아온 날부터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상대 가족의 돈 봉투,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유진이 고소 취하를 말하던 얼굴까지 모든 것을 가슴에 꾹꾹 눌러 담고 견뎌온 것들이었다. 울음을 그치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하지만 박복자는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눈물을 닦고 일어서자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경찰도 움직이지 않고 기자도 압력을 받고 변호사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법도 모르고 돈도 연줄도 없는 사과밭 아주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박복자는 과수원 창고에서 합 한 조각 하나를 꺼냈다. 매직펜으로 글씨를 썼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였다. 만삭 딸 때린 대기업,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2줄뿐이었다. 박복자는 그 피켓을 들고 버스에 탔다. 읍내에서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서울까지 4시간을 달렸다. 최일호 회장의 본사 빌딩 앞에 도착한 것은 점심때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높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빌딩 앞 광장에는 양복을 입은 직원들이 오갔고 경비원들이 출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다. 박복자는 그 앞에 섰다. 합한 피켓을 가슴 높이로 치켜들고 입을 꽉 다문 채 서 있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옆도 보지 않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고 가끔 힐끗 보는 사람도 이내 고개를 돌렸다. 경비원 한 명이 다가왔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나가주세요. 박복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피켓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경비원이 한 번 더 나가달라고 했지만 박복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경비원은 무전기로 무언가를 보고하고 물러났다. 해가 기울 때까지 박복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피켓을 내리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빌딩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속에 박복자의 모습이 작게 보였다.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첫날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박복자는 다음 날도 왔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일찍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로 와서 빌딩 앞에 서 있었다. 비가 오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섰고 바람이 불면 피켓이 날아가지 않도록 양손으로 꼭 쥐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점심시간에 빌딩 앞을 지나가던 한 여성이 발걸음을 멈췄다. 박복자를 한동안 응시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박복자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카메라를 의식할 여유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동영상이 그날 저녁 SNS에 올라왔다. 작은 커뮤니티에서 먼저 퍼지기 시작했다. 사과밭 엄마의 홀로 시위라는 제목이 붙었다. 영상 속에는 키 작은 할머니가 서툰 글씨로 쓰인 낡은 피켓을 들고 거대한 유리빌딩 앞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에 수백 명이 오가는 광장 한가운데서 단 한 명도 멈춰서지 않는데 할머니만이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장면이었다. 조회수가 1천을 넘고 5천을 넘고 1만을 넘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거지? 저 할머니는 누구야? 대기업이 어디야? 사람들의 호기심이 번져나갔다. 박복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빌딩 앞에 섰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홀로 시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었다. 박복자는 매일 새벽녘에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빌딩 앞에 서 있다가 막차를 타고 읍내로 돌아왔다. 병원에 도착하면 밤 9시, 10시를 넘기는 일도 있었다. 유진의 얼굴을 확인하고 이불을 덮어준 후에야 비로소 병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옆으로 누웠다. 온몸이 만신창이었다. 무릎이 욱신욱신 아팠고 허리는 구부리면 펴지지 않았으며 발바닥에는 물집이 생겼다. 터진 자국이 화끈거렸다. 그럼에도 박복자는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다. 그날도 시위를 마치고 돌아온 밤이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유진이 잠들지 않고 앉아 있었다. 침대 위에 무언가를 놓은 채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복자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직 안 자고 있어? 몸이 피곤할 텐데.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동안 침대 위에 물건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한참 울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엄마, 보여줄 게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침대 위에 놓여있던 것은 USB 메모리 하나와 낡은 휴대전화였다. 유진이 시집 갈 때 쓰던 옛날 휴대전화였다. 지금 쓰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기종의 낡은 것이었다. 이게 뭐니? 엄마한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유진이 입을 꽉 다물고 양손을 꽉 쥐었다. 말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박복자는 재촉하지 않고 딸 옆에 앉아 기다렸다. 시집 가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맞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가늘어졌다. 처음에는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라고 말하니까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박복자는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쥐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몰래 저장해 두었어요. 혹시 제가 죽으면 누군가는 알아야 할 테니까. 그 한마디에 박복자의 숨이 멎었다. 혹시 내가 죽으면. 딸이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유언장을 쓰듯이 자신이 없어진 후에 누군가가 진실을 알아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박복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목구멍이 조여왔지만 울어서는 안 됐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들을 때였다. 유진이 옛날 휴대전화에 전원을 켰다. 낡아서 배터리가 금방 닳기 때문에 충전기를 꽂은 상태였다. 화면이 켜지자 유진이 사진을 열었다. 사진이 수십 장 저장되어 있었다. 맞은 후 자신의 얼굴을 직접 찍은 사진들이었다. 부어오른 눈, 찢어진 입술, 목에 생긴 멍, 날짜가 하나하나 달랐다. 어떤 것은 1년 전이었고 어떤 것은 3개월 전이었다. 사진마다 조금씩 다른 상처들이 찍혀 있었지만 그것은 곧 매번 다른 날에 맞았다는 의미였다. 박복자는 화면을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다. 딸이 맞은 후 아프고 무서운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찍었을 그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순간이 얼마나 외롭고 절박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유진이 USB를 가리켰다. 여기에는 집안에 있는 방범 카메라 영상이 들어있어요. 박복자가 눈을 크게 떴다. 거실하고 현관에 방범 카메라가 있었어요. 남편이 관리했는데 한번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제가 몰래 복사해 두었어요. 유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거기에 다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했던 일들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것도요. 시어머니가 보고 있었다. 그 말에 박복자의 눈빛이 변했다. 병원에 찾아와 부부싸움은 흔한 일이라고 말했던 경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걱정하는 척 유진의 손을 잡았던 그 모습 뒤에 며느리가 얻어맞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묵묵히 서 있었던 장면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어? 유진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필사적으로 참고 말을 이어갔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박복자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움켜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유진이 옛날 휴대전화에서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볼륨을 낮춘 상태였지만 병실 안에서는 그 소리가 충분히 들렸다. 남자의 고함 소리가 먼저 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그 틈새에 유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다. 내용은 유진이 방금 말한 그대로였다. 박복자는 그 음성을 끝까지 들었다. 재생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것은 병원 진료 기록의 일부였다. 시집살이를 하면서 남편 몰래 다른 읍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했다. 그때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문에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기록 자체는 남아 있었다. 사진,
방범 카메라 영상, 음성 파일, 병원 진료 기록. 유진이 목숨 걸고 모은 것들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박복자는 천천히 그것들을 응시했다. 손이 떨려 USB를 집어드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딸의 인연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죽음을 각오하면서 남겨두었다는 것이 박복자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박복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무념으로 억울하고 분해서 싸워왔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는 달랐다.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모은 이 증거를 절대로 헛되이 할 수 없다는 확신이 박복자의 뼛속 깊이까지 파고들었다. 박복자는 유진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맞댔다. 잘했어 유진아. 네가 참 잘했어. 유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동안 울었다. 2년 동안 홀로 숨기고 홀로 겁내고 홀로 견뎌온 것들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비로소 터져나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박복자는 이준호 기자와 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병원 뒤편 벤치에서 세 사람이 만났고 박복자가 USB와 옛날 휴대전화를 내밀자 이준호가 먼저 영상의 일부를 확인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고 몇 초가 지나자 이준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영상을 멈추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영은 음성 파일과 사진을 확인하면서 조용히 메모를 했다. 펜을 놓은 후 박복자를 응시하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에 주저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어머님, 이 영상이라면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써야만 합니다. 박복자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짧은 한마디뿐이었다. 부탁드립니다. 증거를 넘겨준 후 사태가 곧바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이준호는 신중했다. 영상과 음성 파일을 받은 날 밤 박복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어머님, 이 자료가 강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기사를 내면 상대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보도 금지를 시켜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막히면 다시 내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복자는 초조했지만 참았다. 이준호가 2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둘러 망치는 것보다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낫다는 것은 과수원에서도 배운 이치였다. 사과도 억지로 따면 시큼할 뿐이고 때를 기다려야 비로소 제맛이 나는 것이었다. 이준호는 조용히 움직였다. 방범 카메라 영상의 진위를 확인하는 전문가를 찾았고 음성 파일의 목소리가 강민 본인과 시어머니 경숙의 것인지 교차 검증을 시작했다. 유진이 남편 몰래 다녔다는 병원에도 연락해 진료 기록의 존재를 확인했다. 기사 하나를 쓰기 위해 뒤에서 벽돌을 쌓듯이 한 장씩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준호가 전화로 중간 경과를 알려올 때마다 박복자는 메모지의 날짜와 내용을 받아 적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빼먹는 일은 없었다. 언제 누가 무엇을 확인했고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 메모가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다. 강지영 변호사도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갔다. 접근 금지 가처분은 이미 법원에서 인용되었고 상해죄 고소는 경찰에 접수된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강지영은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가 막혀도 다른 길이 열리도록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전략이었다. 이준호 쪽에서는 회사에 관한 움직임도 있었다. 기사를 내기 전에 최일호 회장 측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서를 보낸 것이다. 언론사 명의로 나간 질문서에는 가정폭력에 관한 방범 카메라 영상의 존재 여부,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질문서 하나가 대기업 재벌가의 파문을 일으켰다. 지금까지는 시골 사과밭 아주머니 소동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언론사에서 공식적인 질문이 오자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법무팀에서 낸 성명서는 이러했다. 본건은 가정 내 문제이며 사실 관계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준호가 그 성명서를 박복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정도라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 있으면 이렇게 짧게 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곡되었다는 건지 하나도 쓰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박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호의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경찰 쪽은 달라지지 않았다. 박복자가 전화를 걸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가해자 조사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박복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상대는 한 발 물러선 어조로 이해를 구했고
전화를 끊은 후에는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강지영이 박복자에게 말했다. 경찰이 이렇게 느린 것은 비정상입니다. 틀림없이 위에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복자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했다. 경찰도 안 되고 기자도 압력을 받고 법원 절차는 늦고 상대는 법무팀과 돈으로 모든 것을 막고 있었다.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시간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박복자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박복자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국민신문고였다. 예전에 과수원 보조금 문제로 읍사무소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마을 이장이 알려준 적이 있었다. 정부에 직접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창구가 있다고. 그때는 쓸 일이 없었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다. 박복자는 강지영에게 물었다. 변호사님, 국민신문고라는 곳에 의견을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강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고 담당 기관의 검토 지시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경찰이 이토록 미온적인 상황이라면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럼 해야지. 박복자의 대답은 짧았다. 될지 안 될지는 해보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다. 그날 저녁 박복자는 병원 로비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해서 간호사에게 부탁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열어달라고 했다. 접수 화면이 나오자 박복자는 안경을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아 문장 하나를 쓰는데도 몇 분이 걸렸다. 옆에서 강지영이 오타를 지적해주기도 했다. 내용은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썼다. 제 딸이 남편에게 2년 이상 폭행을 당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집안이 대기업이라 경찰이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딸은 지금 만삭입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박복자는 그 아래에 첨부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했다.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경찰 피해 신고 접수증, 메시지 기록, 녹음 파일. 강지영이 옆에서 파일 형식을 맞춰주었고 박복자는 하나 올릴 때마다 빠진 것이 없는지 손가락으로 확인하며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박복자는 화면을 한동안 응시했다. 이 작은 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지, 정말 누군가가 읽어줄지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모두 맨손으로 더듬어온 것이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박복자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박복자는 손가락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글자가 나왔다. 접수 번호가 부여되었고 처리 기한은 7일에서 14일로 쓰여 있었다. 박복자는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두었다. 증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습관이 이제는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다. 컴퓨터 앞에서 일어선 박복자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발걸음은 조금 달랐다. 경찰에서 전화도 없고 기사도 아직이고 법원도 늦은 이 상황에서도 오늘 뭔가 하나를 해냈다는 사실이 박복자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병실로 돌아오자 유진이 잠들어 있었다. 배 위에 양손을 얹은 채 가볍게 숨을 쉬고 있었다. 출산이 임박한 배가 이불 위로 동그랗게 솟아 있었다. 박복자는 딸 옆에 앉아 그 배를 조용히 응시했다. 이불 너머로 움직이는 듯 배가 살짝 물결치는 것이 보였다. 박복자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깨울까봐 조심한 것이다. 대신 이불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곧 나오겠네. 내 엄마가 안전한 곳에서 너를 만날 수 있도록 할머니가 지금 길을 만들고 있으니까. 박복자는 딸의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까지 덮어주고 병실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 오늘도 쉽게 잠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박복자의 머릿속은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며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이준호 기자가 취재를 마치려 하고 있었고 강지영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었으며 국민신문고에는 박복자의 의견이 접수되어 어딘가로 전달되고 있었다. 조용했지만 움직이고 있었다. 대기업 재벌가가 먼저 움직였다. 최일호 회장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보낸 지 10일쯤 지난 날이었다. 이준호 기자가 박복자에게 전화해서 알려주었다. 어머님, 내일 오후 2시에 최일호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합니다.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박복자는 수화기를 쥔 채 묵묵히 있었다. 회장이 직접요? 네, 회장님, 아들 강민 씨, 시어머니 경숙 씨까지 세 분 모두가 나선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건을 한 방에 정리하려는 속셈이겠죠.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여론을 뒤집으려 하는 겁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기다려왔던 사람의 어조이기도 했다. 어머님, 저도 내일 그 기자회견장에 들어갈 겁니다. 박 복자는 전화를 끊은 후 병실 창밖을 한동안 내다보았다. 내일이 되면 상대가 자신들의 말로 세상을 덮어버리려 할 터였다. 돈과 법무팀과 홍보팀이 총동원될 터였다. 사과밭 아주머니 한 사람이 그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박 복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미 했다. 증거를 모았고 사람들을 모았고 국민신문고에도 의견을 보냈다. 이제는 이준호 기자의 차례였다. 다음 날 오후 이시 최일호 회장의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단상에 빼곡히 놓여 있었다. 대회의실 정면에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배경막이 세워져 있었다. 최일호 회장이 먼저 입장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모습은 단정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흐트러진 곳은 없었다. 그 뒤를 이어 강민이 들어왔다. 아버지와 비슷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더욱 긴장한 기색이었다. 마지막으로 경숙이 들어왔다. 짙은 색 양복에 진주 귀걸이를 한 모습은 병원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흠잡을 데 없이 품이 있었다. 세 사람이 단상에 앉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최일호 회장이 마이크를 끌어당겨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최근 저희 가족에 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이 떠돌고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일호 회장은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명확했다. 부부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다. 피해자 측 가족이 사실을 왜곡하여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식이었다. 강민도 마이크 앞에 섰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했다. 아내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부부싸움이 지나쳤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며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강민의 얼굴을 포착했다. 반성하는 남편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눈가에 눈물까지 맺혀 있는 듯 했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다. 경숙도 한마디 거들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자회견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최일호 회장은 원고를 다 읽은 후 질문을 받겠다고 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손이 올라오고 몇 가지 질문이 오갔다. 최일호 회장은 준비된 답변을 침착하게 내놓았다. 그때였다. 회견장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 기자가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서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소동이었지만 순식간에 번져갔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기자가 1명에서 5명으로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 이준호 기자였다.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맞춰 이준호 기자가 동영상 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것이다. 유진이 숨겨두었던 방범 카메라 영상이었다. 집안 거실에서 강민이 유진에게 손찌검을 하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 경숙이 서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경숙은 며느리가 얻어맞는 것을 보면서도 말리기는커녕 싸늘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한마디가 영상 마지막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영상의 제목은 단순했다. 만사간에 때리는 남편, 옆에서 지켜보는 시어머니. 이준호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검증을 마친 영상이었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기사 링크가 영상 설명과 함께 걸려 있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회장님, 방금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확인하셨습니까? 자택 방범 카메라에 찍힌 폭행 장면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일호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눈이 한번 크게 떠졌다가 이내 옆에 앉아있던 법무팀 관계자를 보았다. 법무팀 직원이 황급히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 보였다. 다른 기자가 곧바로 이어서 물었다. 방금 부부싸움이 지나쳤다고 말씀하셨지만 영상을 보면 일방적인 폭행입니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고 가해자는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부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강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방금 전에 반성하는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며 마이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또 다른 기자가 경숙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영상에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옆에 서 계신데 말리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한마디를 던지는 장면이 찍혔는데 이것도 친딸처럼 생각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진주 귀걸이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회견장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최일호 회장은 법무팀과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얼굴색이 점점 어두워졌고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마이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경숙은 핸드백을 꽉 쥔 손이 새하얗게 되어 있었다. 결국 최일호 회장이 마이크를 쥐고 말했다. 오늘 회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견해는 추후 서면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들의 항의 속에 세 사람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회장님 한마디만 하는 외침이 뒤를 쫓았다. 최일호 회장은 정면을 응시한 채 빠른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강민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경숙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려 했지만 이미 수십 대의 렌즈가 그 얼굴을 포착한 뒤였다. 기자회견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날 저녁부터 뉴스가 일제히 보도했다. 각 방송사들이 기자회견 장면과 동영상 사이트의 폭행 영상을 교차 편집해서 내보냈다. 반성하는 척 고개를 숙인 강민의 얼굴 옆에 방범 카메라 속의 폭행 장면이 나란히 놓였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한다고 말한 경숙의 말 옆에 영상 속의 차가운 한마디가 자막으로 깔렸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SNS에서는 이미 한 발 앞서 확산되고 있었다. 사과받 엄마의 홀로 시위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번 영상과 연결지으며 사건의 전체 그림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빌딩 앞에 홀로 서 있던 왜소한 할머니의 모습과 영상 속 딸의 비참한 장면이 겹쳐지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 분노는 기업으로 향했다. 불과 이틀 만에 주요 거래처 3곳이 계약 보류를 통보했다. 그 후에도 연달아 이어졌다. 납품 계약 재검토, 광고 중단, 협력 업체와의 거래 보류, 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시작됐다. 회사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최일호 회장은 추가 변명을 내놓으려 했지만 내놓을 말이 없었다. 방범 카메라 영상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 상태에서 어떤 변명을 내놓아도 여론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 복자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병실에 있었다. 이준호 기자가 전화로 상황을 하나씩 알려줄 때마다 박 복자는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기자회견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거래처가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으스대거나 기뻐하지 않았다. 대신 딸의 잠든 얼굴을 응시하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영상이 퍼지고 여론이 들끓어도 법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박 복자는 알고 있었다. 강지영 변호사가 그 말을 몇 번이고 입에 담았다. 여론은 도움이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이 움직여야 한다고. 박 복자는 병실 바닥에 앉아 무릎 위에 양손을 얹었다. 손등에 혈관이 튀어나온 과수원에서 평생을 일해온 손이었다. 그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순서를. 상대 가족의 기자회견이 무너지고 3일 후 박 복자에게 연락이 왔다. 병원 로비에서 강지영의 전화를 받았다. 강지영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다. 늘 차분하고 감정을 섞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날은 목소리 끝에 희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어머님, 국민신문고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박 복자의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울렸다. 뭐라고 왔습니까? 본건의 사안에 대해 엄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 복자는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병원 로비에 소음이 멀어져 가는 듯했다. 귀에 들리는 것은 강지영의 숨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변호사님? 윗선에서 내려다본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박 복자에게 전화가 왔다. 한 달 이상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던 그쪽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사건 담당이 변경되었습니다.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 추가 진술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언제 가능하시겠습니까? 박 복자는 전화를 끊은 후 복도 벽에 이마를 대고 한동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안도감에서인지 긴장이 풀려서인지 무릎이 후들후들 떨려 걷는 것조차 겨우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뉴스에도 나왔다. 기자회견 영상, 동영상 사이트 폭행 영상, 사과받 엄마의 홀로 시위,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어 있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강민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고 경숙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처벌법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최일호 회장은 수사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다. 거대한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였다. 박 복자가 병실에서 유진 옆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였다.
구두 소리가 바닥을 때리는 리듬이 점점 가까워졌다. 병실 문이 열렸다. 최일호 회장이 서 있었다. 그 뒤에 강민이, 그 옆에 경숙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최일호 회장의 양복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몹시 늙어 보였다. 강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경숙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병원에 처음 왔을 때 하고 있던 진주 귀걸이도 단정한 양복도 없었다. 보디가드도 수행원도 없었다. 세 사람뿐이었다. 박복자는 깎고 있던 사과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일호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장모님,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박복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일호 회장을 올려다보며 묵묵히 서 있었다. 최일호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허리를 굽혔다. 90도 가까이 깊이 허리를 숙인 것이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과밭 아주머니 앞에서 허리를 굽힌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이 잘못했습니다. 강민이 그 옆에서 무릎을 꿇었다. 병실 바닥에 양복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다. 장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숙도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부디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최일호 회장이 고개를 든 채 말을 이어갔다. 기자들만 막아주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시죠. 조건은 장모님께서 정해주십시오.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박복자는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무릎을 꿇은 강민의 손등이 보였다. 깨끗하고 매끄러운 손이었다. 그 손으로 딸을 때렸다는 것을 박복자는 잊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경숙의 목덜미가 보였다. 며느리가 얻어맞는 것을 보면서도 차가운 말을 내뱉었던 인간이 지금은 제발 하고 매달리고 있었다. 박복자는 뒤를 돌아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서 몸으로 문을 가로막았다. 양팔을 벌리지도 않았다. 그저 문고리 앞에 서 있었을 뿐이었다. 키 작은 66세 여성의 등이 문 하나를 가리고 있었다. 문 안쪽에는 유진이 있었다. 최일호 회장이 박복자를 응시하며 말했다. 유진이 얼굴만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박복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 딸이 울고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와서 보겠다 말입니까? 최일호 회장의 입이 다물어졌다. 우리 유진이가 2년 동안 맞고 있을 때 당신들 눈에는 안 보였지 않습니까? 갈비뼈가 부러져도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한 번도 안 보였지 않습니까? 병실 안쪽에서 유진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박복자는 그 소리를 등에 느끼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들은 저 아이의 얼굴을 볼 자격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병실 복도에 울려 퍼졌다. 최일호 회장도 강민도 경숙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릎을 꿇은 강민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경숙은 입을 손으로 가린 채 고개를 돌렸다. 최일호 회장은 박복자의 눈을 묵묵히 응시하다가 결국 시선을 떨궜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박복자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최일호 회장이 먼저 등을 돌렸다. 강민이 바닥에서 일어섰고 경숙이 그 뒤를 따랐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복도를 멀어져 갔다. 구두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그들은 유진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박복자는 문 앞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염없이 양뺨을 타고 턱끝까지 흘러내렸다. 33년 전 유진을 처음 안아올린 날부터 오늘까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견뎌온 모든 시간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다. 문 안쪽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박복자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신 후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엄마 여기 있어. 유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어머니를 응시했지만 거의 지워진 얼굴이었다. 아직 말라 있었지만 눈에는 빛이 돌아와 있었다. 누가 왔었어요? 아무도 안 왔어. 신경 쓰지 마. 박복자는 방금 전 깍담한 사과를 다시 손에 들었다. 식칼을 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사과 껍질은 끊어짐 없이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한 달 후 강민이 체포되었다. 상해죄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경숙은 폭력행위처벌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최일호 회장은 수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났다. 거래처는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회사의 이름은 더 이상 폭력과 은폐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다. 그 재벌 일가는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다. 유진은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 직전 병원에서 3kg 정도의 여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분만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던
박복자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으며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퇴원하던 날 박복자는 유진의 짐을 들고 병원 현관을 나섰다. 유진이 아기를 안고 그 뒤를 따랐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쏟아졌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박복자는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다. 딸의 팔에 안긴 아기가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유진의 얼굴에는 멍자국 대신 어머니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박복자가 웃었다. 주름진 눈가가 활처럼 휘어졌다. 사과밭으로 가는 거지. 가서 사과나무 밑에 이불 깔아줄게. 두 사람은 읍내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박복자의 한 손에는 짐 가방이, 다른 한 손에는 유진의 팔이 걸려 있었다. 버스가 산길을 오르고 과수원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잎을 모두 떨군 사과나무들이 겨울 하늘 아래 서 있었다. 가느다란 가지만이 남아 있었지만 박복자의 눈에는 내년 봄에 피어날 꽃들이 보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파일 끝.